여러분, 한국은 국민들의 노동이나 착취하는 후진국입니다. 한 달 월급이 1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살던 대중국은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 대해 진실을 알려드리죠. 여기 해외 각국의 경제학 교수들과 은행권 관계자들이 모이는 경제학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중국인 교수의 발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한국인 남성이 강의 참석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곳 학술회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아이리스라고 합니다. 평범한 미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던 저는 어느 날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겨 한국의 은행권에 취업하기 위한 취업 스터디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그 취업 스터디에서 저희의 한국은행권 취업을 도와주는 한국인 친구 현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역시나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은행권에 취직하고 싶어 하는 평범한 한국인 청년이었고, 그렇게 저와 현재는 1차 시험을 통과한 뒤 한국은행권 취업의 마지막 면접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희 고향이었던 미국에서 경제와 은행에 관련된 영향력 있는 강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 3차 면접까지 시간도 어느 정도 남았던 터라 한국인 친구 현재를 설득해 미국을 소개해 줄 겸 강의도 들을 겸 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경제학술회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경제학자들과 실제 은행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시적인 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강의들은 꽤 배움에 영향이 있었지만, 세 번째 순서였던 한 중국인 경제교수의 강의가 시작된 후로 저는 저희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것 역시나 저희 한국인 친구 현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경제학 교수라던 리커창 교수는 뜬금없이 한국과 중국의 경제를 비교하며 벼랑간 한국 청년의 월급이 평균 10만 원이라는 주장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기괴한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자료 화면을 켜고 강의를 이어나가던 리커창 교수는 현재 대국 중국은 전 세계 나라들 중 가장 강인하고도 효율적인 경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인 이유 때문인지 중국에는 노숙자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소수로 남아있는 중국의 노숙자들조차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월급인 1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죠. 경제 자체가 부유한 상태이기에 중국인 노숙자들의 간단한 쓰레기 줍기 활동도 한국의 대기업과 맞먹는 국가임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각 나라의 뉴스들을 보면 중국의 경제를 의도적으로 비하하고 한국의 경제 순위를 올려치기 하는 이상한 소식들이 주로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조작된 통계 자료를 보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현재 완벽한 경제 대국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일단 중국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현재 실직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양질의 대기업과 고임금 일자리들의 모든 중국인 청년들이 취업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중국 역사상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청년들의 임금 평균치를 계산한 결과 월급 200만 원으로 한국 젊은이들의 평균 월급인 10만 원과 2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들은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가치의 디지털 산업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또는 한국인들은 평범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받아가는 경제 선진국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 1차원적인 서비스직인 편의점의 월급을 200만 원 받아갈 수 있나요? 이처럼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 속이기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봤을 때 만약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중국은 이미 경제대국을 넘어서서 모든 나라의 경제를 통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인구는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 많은 인구가 해외 각국으로 퍼져나가 편의점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중국의 엄청난 인구로 중국은 금방 초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과 한국은 이러한 경제의 문제를 모르는지
자신들의 평균 임금이 중국인들을 초월했다는 황당한 소리만을 하고 있죠. 특히나 한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가짜와 같은 경제, 대국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국가 자체적으로 길거리에 외제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광경이 바로 허름한 길거리에 외제차가 다니는 모습들이죠.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이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훨씬 부유하고 돈이 많지만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차가 필요 없는 것이고, 한국인들처럼 보여주기 위한 사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중국의 몇몇 지방 도시들은 그 도시 자체만으로 한국의 경제 총량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중국의 도시 하나에 불과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너무나도 쉽게 중국 정부의 자료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통계는 거짓이 없어서 이는 모두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한국이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나라라며 옹호하기만 하는 이상한 사상의 외국인과 한국인들 뿐이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중국으로 해외 취업을 하라는 말입니다. 중국에는 600만 개 이상의 은행권 일자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인들은 모두 부자에게 취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취업생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지 전부 한국으로만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되는 한국으로 취업을 하고 일상생활을 이어나간다면 금방 노숙자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머무를 수 있는 집이라는 시설조차 없어서 지하철 벤치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노숙자들이 아닌 평범한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중국은 완벽한 경제 프레임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산층을 만들어내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무료 의료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부자 나라가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제도인데요. 여기도 은행권의 취업을 노리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월급 10만 원의 가난한 나라 한국으로 갈지, 아니면 미국을 뛰어넘는 경제 대국 중국으로 올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경제학과 교수는 자신의 강의가 뿌듯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는 모습을 보였고, 저와 현재는 그러한 중국인 교수의 표정을 보며 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있게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취업 스터디에도 중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들이 말한 중국의 심각한 경제 상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거짓으로 전하고 있을 뿐더러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라는 사실은 두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웃음을 참아야 할 정도였거든요. 특히나 한국에서 카페 아르바이트와 옷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간 뒤 한국 은행권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저로서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월급 170만 원을 받아 집세와 수도세를 지급하고 적응까지 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삶은 그럼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중국인 교수는 그저 거짓된 사상을 전하기 위해 한국의 임금 자료들을 조작한 것 같았고, 외국인인 저조차 한국에서 간단한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까무러칠 것 같았죠. 하지만 제 옆에 있는 혁수는 꽤나 화가 난 듯 보였는데요. 혁수는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잘못된 선동이나 자료들을 통해 문화를 약탈해 가거나 한국 고유의 음식들을 뺏어가려는 국가적인 모습이 자주 보인다고 했고, 지금의 이 상황 또한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며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질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현재는 자신이 저 중국인 교수보다 경제 상황에 대해 훨씬 잘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처참한지 이곳 강의장의 사람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야겠다며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마이크도 없이 일어난 현재는 정확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리커창 교수를 향한 반박 발언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한국에서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인 취업생입니다. 교수님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전달해 주신 한국의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심각한 통계의 조작을 이용한 발언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한국에서 일하시거나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국에서 20년 이상을 살아온 저로서는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너무나 황당하게 들렸는데 아마 한국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라면 저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한국 젊은 인구의 평균 임금이 1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혹시 중국의 자료와 착각하신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장 노트북을 켜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검색해 보더라도 한국 젊은 인구의 평균 임금은 200만 원 이상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직접 발표한 경제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젊은이들의 평균 월급이 10만 원이라는 교수님의 주장은 다소 황당하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중국 젊은 인구의 임금 지급 통계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중국과 한국의 자료를 착각하신 것은 아닐까요? 놀랍게도 과거 중국의 인력보장관리단에서 직접 발표한 중국 도시들의 최저임금 순위에서 중국은 모든 도시들을 전부 합쳐 평균 임금 30만 원 수준의 통계를 보이고 있으며 2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과거의 평균 임금에서 5만 원이 하락한 25만 원 수준의 결과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수도인 중심 도시들을 세분화해 통계를 내더라도 같은 수치이며 이 말인즉슨 현재 교수님이 주장하신 월급 평균 10만 원의 상황은 오히려 중국 젊은이들의 상황과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은 이와 관련한 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현재 중국의 새로운 신세대들은 한국과의 경제 격차를 깨닫고 한국으로의 해외 취업을 위해 중국을 대거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한국이 정말로 가난한 후진국이라면 중국 청년들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또한 현재 중국은 젊은 노숙자들이 급격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국가적 단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평균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월급 20만 원 수준의 가난한 중국 현실을 깨닫고 비판적인 경제활동은 아예 포기한 채 인터넷이나 디지털 사업을 통한 한방의 경제활동만을 노리고 있죠. 자연스럽게 이러한 중국의 젊은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중국의 경제는 더더욱 추락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최대 강점이었던 저렴한 노동력을 통한 수출의 항목도 이러한 중국 젊은이들의 경제활동 포기 문제로 완전 중지되고 말았죠. 그들은 24시간 열심히 일을 해도 20만 원 임금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며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로 현재 중국은 평균 8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여 방 한 개의 집에서 생활하는 사회 규칙마저 생겨나고 있죠. 젊은이들의 평균적인 임금은 20만 원 수준이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보장되는 집의 비용이 이것으로 감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8명 이상의 중국 젊은이가 모여 150만 원 이상의 집세를 만들어내야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나 이러한 문제는 중국의 대기업 취업 인구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의 경제 중심가를 가보면 낮에는 양복을 입고 일하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길거리에서 양복을 입고 노숙을 하는 중국 청년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단 한 벌의 양복으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나 기본적인 의식주 활동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그들 또한 중국의 대기업 직원이지만 평균적인 임금이 6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더더욱 큰 문제는 바로 중국 정부가 교수님과 같은 사람을 SNS에 지속적으로 노출하며 자신들의 경제 문제를 개선할 의지 자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취업한 몇몇 중국 청년들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놀라고 있지만 말이죠. 물론 한국에도 이러한 자본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 국가의 올바른 경제 시스템과 도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에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선진국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경제 문제나 빈부격차를 전혀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저 자신들의 1차원적인 생산 활동을 대신해줘야 하는 중국 젊은이들이 문제를 깨닫고 중국을 탈출할 수 없게 모든 인터넷과 TV 프로그램을 검열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현대시대의 상황은 꽤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에서 간단한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많게는 200만 원, 평균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으며 중국보다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와 쾌적한 생활 환경에 한국으로의 이민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죠. 즉 한국에서는 간단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이 이미 중국의 소득 상위 1%에 해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현재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어 있고 철저한 후진국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월급 20만 원을 받으며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라는 거짓의 사실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 같은 교수들 때문에 중국의 처참한 경제 후진국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 말이 정말 믿기 어렵다면 지금 당장 인터넷을 켜고 한국의 아르바이트 관련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인 시급은 1만 원 이상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취미생활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누구나 중국의 1% 소득 상위에 올라설 수 있죠. 이 정도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 순위가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데 한국이 후진국이거나 가난한 나라라는 말을 하는 당신의 경제학과 교수의 자격이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한국인 친구 혁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단상에 있던 중국인 교수는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는 모습이 보였고 그러한 중국 교수의 모습을 보는 저조차 민망할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저희 주위에 있던 외국인 교수들과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국이 전 세계 여행 국가 중 가장 부유한 나라들처럼 보였는데 처음부터 중국 교수의 주장이 거짓말인 줄 알았다며 단체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단상을 내려가려던 중국인 교수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는 갑자기 현재가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이라며 더더욱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국 교수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당신이 정말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한국인이 맞나요? 이곳에 직접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인 사업가가 있는데 지금 그의 주장과 전혀 다른 발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월급이 평균 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친다면 중국도 평균 월급이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중국이 한국보다 땅의 규모도 훨씬 크고 당연히 국가적이나 경제적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 훨씬 많은데 한국보다 중국이 가난한 나라라니 이게 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저 위대한 경제 대국, 중국이 부러워서 거짓된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행복해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발언을 중국 정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몇몇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끝까지 부정하고 있는데요. 실상 한국에서는 국가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서 버스와 지하철처럼 돈을 내고 타야만 하는 교통수단들이 현재 모두 멈춰 있지 않나요?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 당신들이 그렇게나 선진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천공항은 현재 너무나 가난한 한국의 경제 문제 때문에 2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보여주기식 공항에 불과했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한국인들이 새벽에도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국가 자체가 너무 가난해서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 심야에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가난한 나라의 경제 케어를 위해 새벽에도 억지로 일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당신들은 이러한 강제적인 시스템을 한국은 새벽에도 치안이 좋다는 증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 자체가 가난한데 치안이 좋을 수 있을까요? 그 예시로 지금 한국을 가보면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여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부유한 사람들밖에 없어서 외국인들이 여행하기에도 너무나 편리한 도시 치안 상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가난한 한국인들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말에 속아 여행을 온 외국인들을 보면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의 가방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의 범죄 순위가 높은 것 아닌가요? 하지만 부유하고 위대한 나라인 중국에서는 절대 이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편의점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는 사실도 하루 종일 단 1시간의 쉬는 시간도 없이 일을 했을 때의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현재 가난한 나라인 한국은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오히려 부자 나라의 국민인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면 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내비치고 있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한 나라라고 할 수 있나요? 당신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실제 중국의 청년들은 한국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이 10만 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그저 묵묵히 중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 선진국 중국인으로서의 위대한 자부심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황당함에 결국 저를 말리는 혁수의 손길을 뿌리치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대해 느낀 실제 경험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외국인들의 가방을 훔쳐가고 있다는 황당한 중국 교수의 주장이었는데요. 해외 취업을 위해 많은 나라들을 경험해봤지만 제가 겪은 나라들 중 한국인들은 따뜻한 배려와 마음을 가장 많이 보여준 나라였고 심지어 제가 버스를 탈 돈이 없을 때마저도 외국인인 저에게 버스비를 줬던 한국이기에 저는 교수의 말을 손을 들어 끊고 빠르게 반박을 이어나갔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현재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리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한국은 그저 가난하고 중국은 부유한 나라라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교수님의 주장 중 정말 어이없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왜 외국인들의 가방을 훔쳐간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인 저조차 한국은 서울에 도착하기만 하더라도 부유한 나라라는 것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나라이고 길거리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전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와이파이 시스템마저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제가 중국으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갔을 때 도난 사건을 겪었는데요. 심지어 현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각국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높은 시민의식과 따뜻한 배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혹시 한국의 카페에서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가더라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장면을 보신 적이 없나요? 이러한 명확한 근거 자료들이 있는데 한국은 살기 어려운 가난한 나라라니 교수님은 중국 당국의 돈을 받고 이러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천공항은 현재 계속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고 있고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 통계와 이민 통계는 전 세계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죠. 이제 모든 나라는 중국이 껍데기에 불과한 거짓. 경제와 후진국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국민 대부분은 에어컨도 없는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 아시나요? 하지만 한국은 지하철에서조차 이러한 에어컨 바람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경제 규모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는 사실을 그저 인정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계시네요. 여기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경제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이미 한국의 경제 규모와 선진국 시민 의식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만 거짓 주장을 그만하고 단상에서 내려와 주세요. 저도 모르게 열변을 뱉어냈을 때 이미 중국 경제 교수는 단상에서 사라진 뒤였고 황급히 사회자가 달려나와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제 옆에 있던 혁수는 자신보다 제가 더 한국인 같았다며 저의 용기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 순간 제가 한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권에 취업하려는 목표는 분명하나 저는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살기 좋은 나라.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나라들 중 가장 선진국이면서도 살기 좋은 나라는 한국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외국인이라고 사기치는 거죠? 저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고요. 제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서울의 한 약국 안에서 어느 외국인 여성이 몹시 못마땅한 듯한 표정입니다. 약사는 억울하다는 듯이 뭐라고 외국 여성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독일 여성이 해외 커뮤니티 채널에 올린 내용을 각색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몸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것도 없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약을 사 먹거나 치료받는 것도 망설인다면 얼마나 서러울지 상상해 보셨나요? 독일에서는 아프기 시작하면 아픈 것보다 돈 걱정이 먼저입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체계와 의료 보험 시스템의 우수성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한국은 다른 나라 특히 독일과 비교하면 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병원비 부담이 훨씬 적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병원비가 아니고 약값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우리가 약국에서 흔하게 사 먹고 바르는 진통제, 소화제 연고 등뿐만 아니라 처방받아 먹는 약제비 비용도 독일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독일인 제니퍼 씨의 사연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라고 해요. 6개월 전에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 서울에 오게 되었답니다. 저는 독일 뮌헨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에요. 제 고향 뮌헨은 독일 남부에 위치해 있는데 독일에서도 생활하기 아주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활기찬 도시와 매력적인 작은 마을이 조화롭고 몇 시간만 차를 달리면 갈 수 있는 전망 좋은 산악지대와 백사장이 아름다운 해변도 있고요. 무엇보다 자랑으로 꼽으라면 뮌헨의 아름다운 기후입니다. 뮌헨은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씨가 얼마나 축복인지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은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께는 당연한 것이니까요. 저는 제 고향에서 찬란한 봄과 여름의 에팔레치아 트레일에서 가벼운 하이킹을 하면서 지내는 시간을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왔죠. 한 번도 독일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거나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이라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살고 있다는 나름의 자부심마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다른 세상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지금은 제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것이 한국이지만 글로벌 물류회사에 근무하는 제가 작년에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났을 때는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잘 알지 못했어요. 주변에서는 슬슬 K-팝도 듣고 넷플릭스에서 본 한국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도 종종 했지만 큰 관심이 없던 저는 그냥 흘려듣고 많은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끔씩 뉴스에서 듣는 북한의 도발이라던가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라는 인식 정도 있었죠. 아는 것이 없으니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저를 한국지사로 발령내긴 했지만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었죠. 영어가 통하는 유럽 같은 문화권이면 걱정이 덜했을 텐데 낯선 동양 문화권이라는 사실은 걱정거리를 안겨주기 충분했어요. 어리석게도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영어가 안 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회사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1년이라는 단기간의 계획이었고 급여도 독일에 있을 때보다 훨씬 파격적이기에 저는 결국 한국행을 오케이 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이외의 다른 젊은 직원 중에 상당히 여러 명이 한국 근무를 지원했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요. 다만 회사 차원에서는 이 업무와 관련된 제 경력과 성과를 보고 저를 추천해서 보냈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저에게 저절로 굴러온 복을 뻥 차버리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그렇게 시작한 한국 생활은 제게 매 순간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국의 약값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해요. 독일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스트레스 때문인지 입술에 아토피 같은 피부염이 생겼었는데요. 겉으로 볼 때 티는 안 나도 약을 안 바르면 간지러움이 자꾸 재발해서 반드시 발라줘야 하는 연고가 있거든요.
게다가 저는 물이 바뀌면 얼굴에 트러블이 나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쓰는 여드름 연고도 있고요. 독일에서 한국 지사로 발령났을 때 넘겨줄 업무 정리가 어찌나 바쁘던지 그런 자잘한 연고까지 패밀리 닥터를 만나서 처방받고 챙길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거죠. 왜냐면 독일에서는 보통 패밀리 닥터 즉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도 예약이 없으면 만날 수 없고 예약을 해도 며칠씩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약 없이 갑자기 아플 때 가는 어전트 케어는 가서 전문의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기껏해야 PH라는 의사 보조자 약 처방 권한이 있고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일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어서 그나마 잘 가지 않게 되고요. 모 응급실은 너무나 살인적인 금액에 죽기 전에는 가질 않으니 병원의 문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한국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나 다를까 입술에 피부염이 금세 올라오더라고요. 그제서야 연고들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깨달았죠.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별다른 정보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연고들을 처방받기 위해 회사 동료에게 병원 예약하는 방법에 대하여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한국인 직원은 예약은 필요 없고 가벼운 피부 질환이라면 동네에 있는 피부과나 내과 가정의학과를 그냥 방문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독일로 치면 어전트 케어 정도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가서 일단 깜짝 놀란 게 전문의가 계속 상주하고 있고 그런 전문의를 아무런 예약 없이 만나서 진료받을 수 있어서였죠.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의료보험제도 또한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독일에는 수백 개의 보험회사가 있죠. 내가 들고 있는 보험회사가 적용되는 병원과 약국, 약품이 다 따로 있어서 그곳에서만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아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다시 내 보험이 적용되는 약국을 찾아서 멀리 가서 약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병원의 바로 옆에 약국이 있더군요. 제가 주변을 살펴보니 병원과 약국은 세트처럼 항상 같이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을 이용해보니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온 나라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서 병원과 약국의 선택에 아무런 제약이 없던 것이죠. 그렇게 병원 바로 옆에 있는 약국으로 가서 편리하게 연고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어요. 저는 제가 독일에서 쭉 사용하던 연고를 처방받기를 원했고 똑같은 연고를 독일에서 샀을 때와 가격 차이를 듣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연고는 제가 입술에 피부염이 생겼을 때 바르는 연고인데요.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연고가 독일에서는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 돈으로는 무려 15만 원이 넘어요. 그것도 브랜드가 없는 저렴한 편에 속하는 연고인데도요.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면 같은 성분의 약도 훨씬 비싸지고요. 혹시 이 특정한 연고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드름 연고의 경우는 더 차이가 심했어요. 독일에서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 하는 여드름 연고가 한국에서는 무려 4만 원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약사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닐까 했어요. 다른 약이 아니고 제가 독일에서 쓰던 것과 제조사도 같고 똑같은 약들이었는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날 제가 한국에서 쓴 돈은 진료비 10,000 원 정도와 연고 2개를 사서 7만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평소 독일에서 같은 처방을 받고 약을 샀으면 진료비 50만 원과 연고 2개 35만 원에서 총 한국 돈으로 85만 원이 정가입니다. 물론 저 돈을 다 내는 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일부 보장이 돼요. 저는 약 60만 원의 돈을 지불해요. 저는 평생 독일에서 살았기에 독일의 의료비와 약제비가 독일만 특별히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에게도 저 금액은 많이 부담스러운 비용이에요. 다만 다른 나라도 다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뜻이에요. 병원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을 가지 않고 다들 살아간다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독일의 의료체계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가지고 살던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씩 균열이 갔다고나 할까요? 제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티타임 때 이 이야기를 꺼내자 동료들은 너도 나도 한마디씩 했죠.
특히 저와 같은 독일인인 소피아 씨는 열변을 토했는데요. 평소에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그녀가 열정적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녀는 한국에 온 지 5년 차이고 지금은 한국에서 계속해서 지내고자 마음먹었다고 했어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게 바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라고요. 그녀는 태어났을 때부터 신장에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는데 그렇기에 한국의 의료 수준을 듣고는 한국 지사의 자원에서 왔다고 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몸이 아픈 사람들은 자기 같은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독일에서 준비해온 약이 다 떨어져서 독일에서 받아온 소견서를 들고 한국 병원에 방문했고 이 약을 한국에서 사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곧 믿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 약사분이 한 달치 약봉투를 들고 오시면서 9,000원이라고 말씀하시자 소피아는 당연히 한 알에 9,000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대요. 한국은 약값이 싸서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녀는 그 말도 다 헛소문이었구나 생각했고요. 한 알에 9,000원이면 한 달 치면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독일보다는 더 싸긴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고 한국의 약값이 싸다더니 이게 대체 어디가 싼 가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약사분에게 이건 뭔가 가격이 잘못 나온 것 같다며 다시 물어봤지만 처방전을 다시 확인하더니 이 가격이 맞다면서 9,000원이라고 재차 설명하셨고 외국인이라서 바가지 씌우는 건가 생각도 들었지만 소피아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했는데 카드 영수증을 보니 이상하더랍니다. 9,000원만 찍혀 있었던 것이죠. 놀란 소피아가 한 알에 9,000원이라고 하지 않으셨냐고 되물었는데 갑자기 약사님이 웃음을 터뜨리시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독일인이라고 하자 약사님은 이해가 된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독일의 약값은 보통 한 알당 가격으로 계산돼서 헷갈릴 만하다며 한 달치 전체 가격이 9,000원이라고 영어로 직접 설명을 해주셨고 소피아는 한국인 약사분이 그렇게 유창한 영어를 하시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역시나 싸도 너무 싼 가격이었다고 했어요. 맞아요. 소피아의 말처럼 독일의 약국에서는 약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약 하나를 기준으로 가격을 말해주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독일인인 소피아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독일의 약값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평생 생각을 해왔으니 한국에서 9,000원이라는 약 가격을 듣고서 당연히 약 한 알 가격이라고 생각했지. 30일치나 되는 약값이 9,000원밖에 안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소피아는 이렇게 싼데 약효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의심이 들었고 무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에 약사님께 여쭤봤다고 해요. 이거 혹시 독일 약에 비해 성분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약사님은 그럴 일이 없다며 모두 한국 제약회사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품질 좋은 약이라고 당당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에 와서 검색해보니 독일 약국에서 받았던 약과 성분이 완전히 똑같았고요. 제가 받은 충격도 그녀와 비슷했어요. 저야 가끔씩 불편해서 바르는 연고였지만 소피아의 경우 평생 먹어왔던 약이 한국에서는 독일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질과 직결된 일이었던 거예요. 독일에서는 급여를 받으면 30% 정도는 항상 약값으로 지출해왔던 그녀인데 한국에서는 그것의 10분의 1만 지출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요. 그 나머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인데 이렇게 된 원인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새로운 처방 약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정부에서 그 가격을 규제하거나 협상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수백 개의 건강보험 회사들이 제약회사와 협상을 할 뿐이죠. 반면 한국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약품이 시장에 공급될 때 필요성이나 사용 빈도에 따라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죠. 소피아는 독일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차라리 한국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약값만 비교한 것일 뿐이지만 평소 몸이 약한 자기 같은 경우는 큰 병이 생겨서 들어갈 병원비나 수술비를 생각하면
독일에서는 아마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죽겠지만 한국에서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했단 사람은 보지도 못했다고요. 그렇게 한국을 극찬하던 그녀는 그래서 벌써 5년째 한국 지사 근무를 지원하고 있고 만약 독일 본사 발령이 나더라도 회사를 그만두고라도 한국에 남을 결심이라고 했죠. 그만큼 한국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저의 보스인 수단도 거들더군요. 소피아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고요. 자신도 한국 생활 2년 차지만 지난달 잠시 독일에 들렸다가 왔는데 독일에 살 때는 몰랐던 것이 한국에 살다 돌아가니 너무 답답했다고요. 자신도 독일에 있는 가족들만 아니면 한국 지사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의 근무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얼마나 독일밖에 모르는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생활의 편리함에 빠져들고 말았죠. 거기에 독일처럼 총기나 테러에 대한 위험도 없고 치안도 너무 완벽해서 불안감 없이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독일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저인데 고작 한국 생활 6개월 만에 이제는 독일보다는 한국이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니 제가 한국 체질인지도 모르죠. 전 요즘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소피아처럼 저도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졌거든요. 한국인들이 워낙 영어를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국어를 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독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와서 큰 화제가 된 제니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독일인들이 독일 의료체계와 약값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믿을 수 없는 약값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누리는 이런 의료 시스템 덕분에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것이겠지요. 약국에서 약을 탈 때마다 수십만 원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해지는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도가 잘 유지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은 런던에 있는 최고급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입니다. 수많은 영국인들이 이곳에서 맛본 고기 맛이 환상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맛에 빠진 영국 아가씨가 바비큐를 즐기려 한국까지 날아왔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한 고깃집 안에서 그녀와 그녀의 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외국인이라고 완전 호구로 보는 거 아냐? 난 이런 대접 도저히 못 참는다고 한국 완전 올 곳이 못 되네. 그녀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이블린이라고 합니다. 여느 20대들처럼 저도 인스타에 저의 일상을 올리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걸 무척이나 좋아해요. 요즘 거의 모든 20대들은 인플루언서를 꿈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 다들 아시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제 인스타를 보시면 된답니다. 저의 SNS가 제 자신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패션, 새로운 장소, 새로운 음식, 새로운 사람도 다 친구들과 제가 좋아하는 팔로워들의 인스타를 보고 접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상인 거죠. 그런 어느 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인플루언서가 올린 피드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런던에 있는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 간 그녀의 모습이었죠. 그녀는 한국식 바비큐의 맛이 너무나 환상적이라면서 역시 미슐랭 원스타를 받기에 충분한 식당이라고 극찬했어요. 그녀는 영국에서 핫하거나 새로 오픈한 특색 있는 식당을 다니면서 소개를 해주는 인플루언서이지만 사실 굉장히 솔직한 평가로 유명하답니다. 절대 협찬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식당의 분위기와 맛을 평가해주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녀가 이토록 칭찬하는 한국식 바비큐를 먹어보러 안 갈 수가 없었죠. 그녀가 그 레스토랑에 갔을 때는 유명한 축구 선수인 데이비드 베컴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베컴도 그 한국식 바비큐를 너무나 사랑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 레스토랑에 방문한다고 하니 더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참을 수 없어진 저는 당장 오늘 밤에 그곳에 가야겠다. 마음먹고 제 단짝 친구 미셀에게 전화를 했죠. 오늘 밤 저와 함께 런던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에 가자고요. 미셀은 흥분한 듯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 요즘 완전 핫한 곳 아니야. 당장 가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저희뿐만이 아니었나 봐요. 세상에 예약이 꽉 차 있어서 2주일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기대했다가 갑자기 못 간다고 하니 더더욱 가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죠. 혹시나 중간에 취소되는 타임이 있다면 언제든 가겠다고 레스토랑에 요청해 놓았지만 어찌나 인기가 좋은 식당인지 2주일간 취소 자리는 단 한 자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2017년에 오픈한 레스토랑으로 오픈한 지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미슐랭 원스타를 획득하며 타임스의 음식 평론가 피트 웰스가 런던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한국식 바비큐라는 찬사를 남기기도 했더군요. 어쩐지 저같이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젊은 친구들에게도 핫하지만 나이 지긋해 보이는 중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하고 싶어 하던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약일이 되어 방문한 그곳에서 저와 미셀은 정말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주위를 둘러보니 레스토랑을 찾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백인이었고 모두 하나같이 음식을 음미하는 표정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처음에 제 눈에 가장 신기했던 게 테이블 가운데에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 숯불과 그릴이 올려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영국에서는 고기는 주방에서 오븐이나 팬에 구워서 테이블에 내거나 바비큐를 하더라도 한쪽 구석에서 구워서 옮겨서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로를 직접 마주하고 한 점씩 구워서 먹으니 과연 그 맛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직접 구워서 한 점씩 접시에 올려주었는데 스테이크만큼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했지만 막 구워진 고기 한 점을 입으로 가져가서 씹었을 때의 그 맛은 정말 특별했죠. 저희는 그 가게의 메뉴 중 모든 고기 한 상이라는 것을 시켰는데 와규 비프와 함께 여러 사이드 디쉬가 테이블 가득 채워졌습니다. 한국식 피클이라는 장아찌류 반찬을 비롯해서 파무침 상추와 쌈장 계란찜, 된장찌개 김치찌개 마지막으로 디저트로 소프트 아이스크림까지 나오는 그야말로 한상 차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영국식 레스토랑은 이렇게 한상 가득 음식이 차려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코스 요리로 하나씩 서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테이블에 한 번에 가득 차려놓으니 시각적인 만족도가 엄청나더군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식 서빙 방식은 무엇보다 인스타용 업로드 사진이 화려하고 예쁘게 나와서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식 계란찜이었는데요. 계란이야 영국인들도 거의 매일 아침으로 먹는 것이고 요리 방법은 그만큼 수십 가지로 발전해 있죠. 영국인들이 사랑하는 스크램블 에그부터 써니사이드업, 에그 베네딕트, 오믈렛, 삶은 계란 등등 말이에요. 그런 흔하디 흔한 계란 요리조차 이 한국 식당에서는 몹시 독창적인 모양으로 요리했더라고요. 뚝배기라는 검은색 작은 도자기에서 용암이 끓어오르듯 솟아오른 형태의 이 계란 요리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폭탄 계란찜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고 직원분이 설명해 주던데 과연 그 이름이 딱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뚝배기라는 그릇은 열이 아주 오랫동안 식지 않는 그릇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 동안 내내 따뜻한 계란찜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계란찜뿐만 아니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도 뚝배기에 나왔는데 그것은 매우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영국의 그릇은 보통 아무리 오븐에서 조리해서 바로 테이블에 낸다고 해도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오래가지 않거든요. 직접 가열하는 불도 없이 이렇게 식사 내내 따뜻한 음식이 가능하다니. 정말 한국인들은 그릇 하나를 만들어도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나 보네요. 아, 잊어버릴 뻔했는데 고기도 한 종류가 아니라 꽤 여러 부위가 나오고 그 중에서 영국식 식당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종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양념갈비라는 고기였습니다. 영국인들도 바비큐를 구울 때 소스를 발라서 굽기는 하지만 한국식 양념갈비는 그것과는 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좀 더 달짝지근하면서 간장의 감칠맛과 마늘향이 딱 기분 좋을 정도로 입안에 돌더군요. 이 양념갈비가 식당을 나와서도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서의 시간은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비싼 가격이에요. 한상 차림과 와인을 먹고 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팁은 별도이니 꽤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속합니다. 가격이 조금만 저렴하다면 자주 오고 싶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이날의 경험은 당연히 제 인스타에 고스란히 업로드되었는데요. 그것을 본 제 친구들과 팔로워들이 모두들 부럽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한국식 바비큐를 먹어보고 싶다고 난리거나 이미 경험해본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칭찬하더군요. 제 동창 빅토리아가 이런 댓글을 달았더군요. 이곳도 멋지지만 진짜 한국에 가서 바비큐를 경험해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완벽한 식사와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 사실 안 그래도 요즘 한국에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던 차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유명한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이도 점점 늘어가고 있었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도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치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진작부터 영국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왠지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약간 아웃사이더 애들이나 그렇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런던에서 인기 절정의 한국 레스토랑에 가보니까 한국과 한국 음식,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식당을 사랑하는지도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요. 때마침 이번 휴가에 여행 갈 곳을 고르고 있던 찰나였는데 이번에는 영국 국내가 아닌 과감하게 한국으로 떠나보기로 결심했죠.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저의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영국인들은 해외로 여행을 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제 눈에는 해외로 엄청나게 여행을 다니는 한국인들이 신기하답니다. 하여튼 첫 해외여행이라서 몹시 기대되고 흥분되었지만 곧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20살짜리 여자애 혼자 위험한 동양 국가에 보낼 수 없다는 게 부모님의 입장이었죠. 뭐 그분들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의견을 절충한 것이 바로 저희 친언니 애나와 함께 동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애나는 한국에 대하여 관심이 1도 없었지만 뭐 괜찮습니다. 한국을 경험하면 언니도 곧 한국에 빠져들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국식 바비큐만 맛보여줘도 아마 눈이 동그래질 거라고요. 언니에게 한국 여행은 나만 믿으라며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저도 약간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일단 스마트폰이 있긴 했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간다는 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걱정은 한국 공항에 도착하고부터 싹 사라졌습니다. 일단 한국은 공항과 대중교통의 영어가 완벽하게 표기가 되어 길을 찾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고 한국인들은 영어를 평균적으로 너무나 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뭔가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면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거나 어디를 찾고 있냐고 물어오더군요. 한국인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나 실력에 깜짝 놀란 것은 저보다 언니인 애나였는데요. 언니는 회사에서 출장 때문에 일본에 짧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이 엉망이어서 너무 짜증이 났다고 했어요. 심지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온 사람들조차 영 별로였는데 한국인들은 같은 동양인들인데 길거리에서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조차 실력이 이렇게 좋을 수 있냐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좋은 첫인상을 가지고 기분 좋게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정말 놀랍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이 글을 쓴 이유이기도 하죠. 한국 최고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정말 환상적으로 멋진 경험을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중에서 바비큐 에피소드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런던에서 맛본 한국식 바비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인스타에서 본 식당 여러 곳 중에 한 곳을 신중하게 골라서 언니를 데려갔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곳은 고급스러운 곳은 아니었고 흔히 말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가는 트렌디하고 힙한 곳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미 한국식 바비큐에 대해 언니에게 너무 많은 자랑을 했기 때문에 언니에게도 그만큼 멋진 맛을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식당을 잘 못 골랐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무시하는 걸까요? 분명히 런던에 있는 한국식 레스토랑에서는 직원이 모든 것을 서빙해주고 고기도 다 적당하게 굽고 잘라서 접시에 놔주었는데 한국에서 방문한 그 고깃집은 주문한 고기를 직접 구워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고기를 굽는 노동을 하고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건가 하고요. 그리고 처음 세팅해준 반찬이 떨어지면 직접 뒤편에 있는 셀프바에 가서 음식을 가져다 먹으라고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하여 좋았던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저는 직원을 불러 따지려는 찰나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다른 테이블을 좀 봐봐. 모두들 집게와 가위를 들고 직접 고기를 굽고 있어. 언니 말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언니는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이 되게 낯설지만 재미있게 보인다며 웃더라고요. 음식을 저렇게 가위로 자르면 엄청나게 재미있고 편하겠는 걸 하면서요. 그렇게 시작된 저희 자매의 난생 처음. 한국식 바비큐 굽기 처음에 내가 내 돈 내고 고기를 사 먹는데 직접 구워서 먹으라고 불만스럽게 들었던 감정은 일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서 먹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곧바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식 이 길다란 가위를 우리가 영국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사서 가자며 언니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긴 날 덕분에 뭐든 엄청나게 잘 잘리는 이 가위가 요리할 때 상당히 유용하겠다 싶었거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한국식 바비큐에 사용되는 잘라진 고기 모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기름기가 적고 두껍게 썬 바비큐 고기에 익숙하지 기름기가 많고 얇게 썬 고기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식 돼지고기인 삼겹살을 시켰을 때 우리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기름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배워왔는데 그 삼겹살이라는 고기는 반 이상이 비계였거든요. 그런데 인스타에도 한국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꼭 먹어보란 글을 분명히 많이 봤단 말이죠. 언니와 저는 속는 셈 치고 그 얇게 썬 기름기 많은 고기를 불판에 올려보았습니다. 분명히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과연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그 맛이 놀라웠는데요. 일단 불판에 구우니 기름기가 밑으로 쏙 빠지면서 바삭해지고 기름의 맛이 매우 고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런던에서 먹은 한국식 고급 소고기 바베큐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물론 두 고기의 맛이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삼겹살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그치만 그날 먹었던 양념갈비도 매우 맛있었습니다. 언니는 양념갈비를 매우 마음에 들어 했어요. 처음에 양념갈비를 먹었던 저처럼 언니도 그 감칠맛에 반한 것 같더군요. 원래 마늘향을 좋아하지 않던 언니인데 한국의 양념갈비는 너무나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가장 많이 놀란 점이 바비큐에 딸려 나오는 사이드 디쉬들이 모두 무료 반찬들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주문한 음식만 테이블에 올라오는 게 상식이니까요. 저야 한국식 식당을 런던에서 경험해봐서 알고 있었지만 한국식 바비큐 식당에서 처음으로 음식을 먹어본 언니는 반찬값은 따로 받는 줄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는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테이블에 서빙하고 심지어 모자라면 뒤편에 가서 직접 가져다 먹으라는 직원을 설명해 외국인이라고 바가지 씌우는 건가 하는 생각에 약간은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그러나 곧 제 설명에 오해를 풀자 한국식 식당 문화에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면 이익이 남을까? 하면서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팁을 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말에 씩 웃으며 사전에 공부해 온 것을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없다고요. 언니는 정말로 눈이 커다래져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했죠. 왜냐면 요즘 영국에서도 팁 문화가 점점 말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영국의 팁 문화는 한마디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원래 영국에서는 직원의 응대가 별로였으면 음식값의 10%를 괜찮았으면 12%를 좋았으면 15%를 훌륭했으면 18% 혹은 그 이상을 지불했고 음식을 테이크아웃 했을 때는 지불하지 않거나 $1만 지불하는 것이 국룰이었는데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거침없이 오른 물가 때문인지 기본 팁 15%가 되었고 테이크아웃이나 커피에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퍼센트의 팁을 요구합니다. 키오스크 사용에도 팁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거나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풍성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팁
문화가 아예 없다는 소리를 들은 언니가 그렇게 놀란 것이죠. 시작된 저희의 일주간의 한국 여행은 몹시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신난 게 언니일 정도였습니다. 내년에도 꼭 다시 오자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저의 예상에 한국에 단단히 빠진 저희 자매가 앞으로도 자주 한국에 올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좋은 경험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